베트남은 이제 박항서 감독이 정말 싫어진 모양새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에게 2번씩이나 연봉 삭감 요구를 하며 박 감독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열받은 박항서 감독은 만일 당신네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떠나겠다는 뉘앙스의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 언론은 설마 박 감독이 베트남을 떠나겠어? 홧김에 한 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박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에이전트만 알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박 감독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마음만 먹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도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베트남과 박항서 감독 양측은 서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듯 보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한 매체는 신의 눈을 잃어버린 박항서 감독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베트남 축구연맹이 박항서 감독과 지난 3년간 함께 베트남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인 위르겐 게데 기술고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본인 유스케 아다치를 선임하자 박 감독이 크게 실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인 유스케 아다치는 홍콩에서 선수 육성 코치로 일한 바 있고 피파, AFC 소속으로 과거 베트남의 코치들을 가르치러 베트남에 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박항서와는 베트남 축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에 함께 일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다치는 베트남 선수들이 피지컬적인 장점은 부족하지만 기술이 좋고 빠르다고 평가했으며 베트남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협동적이기에 더 빠르게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항서 감독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된 영입에 다음 베트남 감독은 일본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유스케 신임 기술 고문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투르시에 감독 선임을 염두한 발탁이라는 것입니다. 유스케 기술 고문은 투르시에 감독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던 2001년 피파 컨페더레이션 컵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일본 축구연맹에서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며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없어져봐야 소중함을 알지. 외국인이라고 레전드 대우 안 하는 게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구 불모지인 건 확실하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너무 미련을 둔다. 독일 기술 고문과 함께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넘어가는 게 답이다. 가끔 보면 어리석은 사람 같다. 히딩크가 한국을 떠났듯이 박항서 감독님도 박수 칠 때 떠나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정에 약한 게 단점이죠. 베트남에 남아 계신다면 마지막은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그냥 떠나는 게 좋은 건데 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적이 안 좋아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해관계 때문에 물러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좋은데 히딩크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꼬장 부려서 떠난 것처럼 박 감독님도 나오셔야 합니다. 박항서 감독님 발 빼고 나오세요. 동남아 다른 쪽으로 감독님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곳으로 가세요. 이젠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느껴져요. 계약서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있는 게 다른 게 있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네요. 베트남 사람들이 악조건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박항서 감독님 왜 푸대접을 받으면서 베트남에 계시나요? 베트남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떠나게 되면 태국이나 중국으로 가세요. 중국으로 가시면 더 좋고요. 돈도 많이 챙기시고 히딩크처럼 박수칠 때 떠나야 했습니다. 그냥 영웅으로 남는 게 좋았어요. 좋은 마음이야 알겠지만 이건 참 우울합니다. 투르시에 감독을 선임하려고 작업하는데 왜 박 감독님은 모욕을 당하면서 계신 건가요? 은혜를 모르면 베트남은 큰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연봉 삭감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의 경험이 부족한 국민성 때문에 여유가 없이 호들갑 떨고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맹활약을 떨치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에도 베트남 네티즌들은 무슨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냐, 기술이 높지 않고 콩펑, 꽝하이, 반또한보다 열등하다. 명확하게 한국 선수들은 기술이 낮아서 3초만 시간을 주면 공간이 없어진다. 손흥민도 이처럼 슈팅에 시간이 걸리면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꽁펑에 비하면 손흥민은 완전히 감정적이며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꽁펑이라는 선수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꽁펑은 베트남인들에게 있어 손흥민은 물론이거니와 메시, 호날두보다도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의 자랑거리입니다. 꽁펑은 10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지역 축구팀에 참여했고 2007년 호앙아인 잘라이 유스팀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아스날 아카데미에도 선발되는 등 이 시절부터 유망주로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박항서의 아이들 중 가장 주목받는 베트남 축구 선수로 K리그 인천에 영입되자마자 상당한 화제성을 띠며 베트남인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박항서로 인해서 한국에서 유명해진 상태라 홍보 효과로 역대 최대 사전 예매율을 달성하긴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예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야 K리그가 살아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너무 못합니다. 확실히 피지컬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력도 부족해서 오전에 상대의 압박이 붙기 시작하면 좀처럼 힘을 못 씁니다. 작은 신장으로 인해 헤딩 경합은 거의 패배하는 편에다가 수비 시에는 수비 스킬이 부족해서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꽁펑은 K리그 첫 경기에 결장했고 두 번째 경기 추가 시간 2분 출전하면서 일부 과격한 베트남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비난하기에 돌입했고 여기에 반발한 인천 팬들 사이에서 양국 간 국가비하, 인종차별 언어까지 나올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베트남인들이 꽁펑을 기용하라고 해봤자 주변 선수들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따로 노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 등 경기장에서 좋지 못한 폼을 보여주면서 수비 상황에서는 비신사적인 파울을 남발하는 모습까지 겹쳐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인천이 울산에게 진 뒤 팬들이 야유하자 이를 노려보는 듯한 태도까지 보여줬고 베트남 악성 팬들도 기승을 부려서 최악의 영입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력도 안돼 인성에도 문제가 있던 꽁펑은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선수 본인의 요청으로 임대를 해지하면서 인천 생활은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꽁펑이 축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사생활도 복잡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만 해도 아버지의 엄격한 관리 아래 연애도 못하고 축구만 하고 있지만 꽁펑 선수는 베트남 가수 호아 민지와 사귄 적이 있고 이후 여러 여자 연예인들과 스캔들이 자주 나서 베트남 내에서는 바람둥이로 악명 높습니다. 이런 구설수들은 꽁펑의 평판을 깎아먹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축구도 못하는 주제에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노이와 플레이구에 CP10 커피라는 카페를 열어 경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메뉴, 상품의 질, 서비스, 시설 등은 평판이 좋고 하노이 카페는 가끔 베트남 국대 선수들이 정모 장소로 이용해서 국대 선수들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자주 들립니다. 아니 페페TV야, 꽁펑이라는 축구 선수 딱 봐도 무슨 연애만 하고 커피숍 사장이나 하면서 취미로 축구하는 거 아니냐? 전혀 주목받을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베트남에서 손흥민, 메시보다 위대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 거야. 그것은 베트남 만화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축구 아카데미 선수들을 주제로 그려진 만화 축구 학교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기에는 꽁펑, 찌엉과 뚜어나인, 동찌에우 등 실존 인물들을 출연시켜 우상화시켰습니다. 이 만화가 인기를 끌던 2013년 전후 꽁펑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만화 내용이 한국을 6대0으로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태국을 마지막에 만나 월드컵에 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마침 박항서 감독이 이 만화 같은 일을 모두 현실화시켜 더 이상 허무맹랑한 만화 스토리라고 폄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덕분에 발전된 자국의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인 양 의시되던 베트남. 결국 베트남에서 최고로 평가받던 꽁펑은 여기저기 다른 리그들을 기웃거리며 후보 선수로 벤치만 데우다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손흥민 선수를 무시하고 박 감독을 홀대하며 일본인 감독으로의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만큼 일본에 대한 애정만큼은 각별해 보입니다. 베트남의 친일 행보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베트남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인텐시브 당근책을 내놓자
아세안 지역에서 수입 완성차를 들여와 판매하던 일본 브랜드들이 베트남 현지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조립한 완성차 생산 및 구매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지난 2017년부터 포르추너를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수입해서 베트남에 판매했지만 이제는 생산 공정 자체를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고, 혼다 또한 베트남에서 조립하던 CR-V를 지난 2017년 수입으로 전환했습니다. 미쯔비시도 올해 엑스펜더를 빈지원 공장에서 조립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베트남에서 2만 98대가 팔려 판매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는 베트남 기업이 시장의 용량을 늘리면서 생산 비용을 줄이면 자동차 판매 가격도 지금보다 인하할 수 있다며 일본 기업의 은고지 오콘조 유엘라 1954년 6월 13일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 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는 동안 서열 2위까지 오르는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이지리아에서 올루세군 오바산조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인 2003년에서 2006년, 그리고 굴럭 조너선이 대통령이었던 2011년에서 2015년 무려 2차례나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맡았습니다. 당시 오콘조 이웰라가 주목을 받은 것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 통신사 AFP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AFP 통신은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에스의 발언을 인용해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조 1천억 원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맹신해왔습니다. 오콘조 이웰라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 지내던 때 그녀는 항상 만연한 부패와 싸워왔고, 그러던 중 부패 세력에 의해 자신의 어머니까지 납치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부패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원더우먼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미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장악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수월하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는 채무의 덫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영은행과 국영기업들은 아부자에서 카두나 사이를 잇는 186km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라고스와 카노 구간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토목 공정 집단은 나이지리아의 4개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나이지리아는 중국으로부터 7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함정에 빠져버린 것인데요. 결국 나이지리아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지자 나이지리아는 꼼짝없이 중국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짜 이유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아직 WTO 사무총장 최종 당선 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전 세계를 돌며 WTO 사무총장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피터슨 국제경제인연구소의 행사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이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언론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프리카 언론 All Africa는 한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미국의 후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한국은 후보를 철수시키고 대신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차기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라는 황당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직 최종 단계에서 사퇴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아프리카 언론들은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며 셀프 자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유명인 본부장이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자축하던 온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명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교 통로를 통해 유명인 후보에 절대로 중도 사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단계는 얼마나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는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후보 둘을 놓고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에서나 영향력 측면에서나 WTO에서 압도적인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의견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끝내고 중국의 뜻에 따라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WTO 사무총장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정철 부회장은 트럼프는 차라리 쉽다. 바이든은 중국에 더 까다로울 것이다. 깡패처럼 굴다가 상인으로 돌변하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점잖겠지만 원칙을 강조하면서 더 까다로운 걸 들이밀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폭력배라 지칭했고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응징하는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홍콩, 티베트, 신장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의 신문 환구시보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 한국 등 우방국들을 단결시켜 이념적 동맹을 만들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놔둔 채 추가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라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혼자서 국제기구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기보다는 다국적 연합을 구축해 다국적 틀에서 중국에 공동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도했습니다. 즉 사실상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오콘조 이웰라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국이 더 이상 WTO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예 미국이 빠져버리는 시나리오도 예상됐지만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기구 가입에 적극적인 동시에 국제기구 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자본으로 뒤덮인 나이지리아 대신 최우방 국가인 한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 중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영국, 콜롬비아, 독일, 이라크,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 국가들에는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미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GDP 기준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이틀 전 세파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력으로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측은 아구수 장관이 한국 인도네시아 세파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최고 대우국가로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한국 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단숨에 높이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